네, 이번 시간은 교환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우리가 계약의 유형으로 계약의 종류에서 살펴봤습니다. 교환의 정의가 어떻게 됐죠? 금전 이해의 이해의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약정입니다. 서로가. 한 사람 하는 겁니까?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금전 이해의 재산권을. 쉽게 해서 각자 두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서로 주는 겁니다. 상대. 그게 교환입니다. 교환한다. 말 그대로. 그러면 근데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교환 계약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험 출제는 이 교환 계약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계약은 만약에 부동산 보통 사람들이 교환할 때는 비슷하게 보는 거죠. 예컨대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을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교환한다고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주고받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토지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가 대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누군가는 상대방에게 그 부족분을 메꾸겠죠. 예컨대 건물의 가치가 토지 가치보다 더 크게 되면 이 사람은 부족한 부분을 금전으로 줄 겁니다. 이게 뭐다? 보충금이다. 이런 용어 정리. 이 보충금이 정해졌을 경우에 법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출제된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보충금은 당연히 이런 거죠. 을은 갑에게 건물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은 갑은 토지뿐만 아니라 이 보충금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와 그 다음에 보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갑은.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약정이 돼서. 그 중에 이 보충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됐을지 그런 거의 연장선에서 이 보충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이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 해제권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근데 보충금을 지급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토지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을 말소하면서 해주는데 만약에 보충금을 현실로 지급하는 대신에 이 건물에 붙어있는 저당권에 기초한 피담보 채무, 담보 채무, 즉 채무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현실적 돈을 주는 대신에 네 채무를 내가 떠안을게. 이 의무의 이행에 가름해서 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넘겨받을게. 그러면 갑은 자신의 토지를 넘겨주면 되는 거고 을은 저당권 말소 없이 이 건물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특이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환계약, 이제 정의 개념,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약정만 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약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가 조치되냐면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물계약이 아니고요. 요물계약은 현상 광고를 계약을 봤을 때 현상 광고는 요물계약입니다. 그리고 약정만 하면 되니까 낙성계약이죠. 낙성.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서 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환은 낙성이고요. 그 다음에 쌍무다. 교환계약이 성립이 되면 아까 갑과 을을 했을 때 각자가 의무가 있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 을은 자신의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 각자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계약이죠. 그리고 유상이죠. 전체를 봤을 때 각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제공하는 거고 출연하는 거고 을은 자신의 건물을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유상계약입니다. 그러면 쌍무와 유상에서 이제 특징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매매에서 배웠던 유상계약, 매매 유상계약 있죠. 매매에서 담보책임 열심히 공부했죠.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일종의 담보책임이 준용된다. 적용된다. 쌍무는 뭐가 있어야죠? 위험부담. 그 다음에 동시항변에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536조, 537조 규정이 교환계약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교환계약에 대해서. 불요식의 계약. 민법상 계약에는 다 불요식입니다. 불요식이 뭔다? 이런 겁니다. 교환계약. 당사자가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요식계약은 뭐냐면 이전할 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법정을 써있으면 요식계약입니다. 요식이 뭐냐면 약정, 의사표시의 방법에 서면이라는 방식을 요구할 때 이게 요식계약인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약정.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서면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류식 계약이다. 근데 요식 계약은 여러분 출제 범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엽니다. 그래서 5가지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요식 계약은 그럽니다. 이런 방식을 갖추지 않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매매계약이나 서면한다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제가 언급한 게 있습니다. 보통의 어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체결했을 때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구두상으로 가능하지만 보통 계약서는 서면으로 해지 통보한다. 근데 그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 해지는 하나의 통보잖아요. 법정 해지권 행사. 근데 계약은 분류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지문에 출제 범위에서 요식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류식 계약은 다 분류식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교환은 유상 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교환 계약의 성격, 그 성격에서 도출되는 적용 규정.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 이혼 부담.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 그렇게 출제됩니다. 낙성 계약은 낙성이니까 교환의 합의만 의사표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한다는 게 뭐야? 요식 계약이에요. 근데 교환 계약은 분류식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는 이게 뭐라고 한다? 보충금 지급.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가 뭔지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근데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를 볼 겁니다. 예컨대 뭐 대금의 이자 과실의 기속 기억나시나요? 매매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매수인은 뭐 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 이자 성격은 지연 이자다. 이건 동시에 항변권이 성립된 경우다. 만약 매매대금에 대해서 어떤 각자 재산권, 매매대금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그다음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약정으로 그 기한을 지급 장소의 기한을 적용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한다? 지급 장소는 어떻게 한다? 지급 기한은 어떻게 한다? 정해진 경우에는 일방에 대해서 지급 기한 정했으면 나머지에도 동일하게 준다.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제 사례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매매대금 규정 준용하는데 뭐가 준용되는지 보충금에서 매매대금이잖아요. 매매대금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의 온상회복은 통시인관계다. 교환이라는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교환도 계약이잖아요. 계약이 해제되면 온상회복 의무가 있고 어떤 관계 있다? 통시인관계 있다. 교환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약 해제 온상회복 의무는 동시인관계이다. 그 표현.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각 당사자를 매도인으로 보고 이를 준용한다. 맞죠? 교환 계약에도 담보책임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고 그때는 어떻게 본다? 이 사람들이 각자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사례를 기억하시면 돼요. 갑이 토지, 을은 건물. 이 부동산 자체를 다 매매하면 이걸 교환하게 되면 각자는 매도인 주인에서 담보책임을 지는 거겠죠. 담보책임은 매매대금과 관련된 게 아니라 목적물이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각자 부동산을 넘겨주고 있잖아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니까. 그러면 각자 매도인 주의에서 책임을 지는 거겠죠. 이 토지에 하자가 있으면 갑은 매도인 주의에서 토지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거고 이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을은 매도인 주의에서 담보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잠시만요.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포인트로 이는 이제 교환 계약에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죠. 용익물권 제한, 저당권 전세권 제한. 그럼 저당권을 얘기했죠. 핵심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는 저당권 등 설정의 경우는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선악불문하고 상한청구할 수 있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규정 없다. 이게 나와야 합니다. 그 얘기를 보는 겁니다.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걸 물어봅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걸 풀려면 뭐라 한다?
교환 계약에도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걸 알아야겠죠. 자, 그걸 묻는 겁니다. 또 좀 어렵게 낸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관련 판례. 자, 이 판례는 좀 중요합니다. 좀 어떤 거냐면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갑이 토지, 그 다음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교환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대등한 가액에서 하겠죠. 그럼 서로가 관심이 있는 이 토지의 가액이 얼마인지, 건물에 대한 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뭐에 포인트를 두시냐면 시가예요. 시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가격. 그러면 이 건물의 가액은 을이 고지할 갑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반대로 갑은 자신의 토지의 가액을 을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각자 입장에서는 이 가액이 중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교환으로 취득하고 있는 상대방의 부동산의 가액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가액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각자 감정평가를 통해서 각자 비용으로 손글해서 판단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서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 시가를 제대로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설사 묻는 과정에서 내가 시가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 가액을 좀 부풀렸거나 과장되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논지인 겁니다. 각자 취득하고 싶은 그 시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가능해요. 감정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말하는 그 얘기한 그 시가를 가지고 이 계약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 각자 상대방은 상대방에게 시가를 제대로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설사 잘못 알려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라. 시가는 설사 상대방 시가를 알려줘도 거기에 책임을 못 묻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상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 내지 고지할 주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즉 시가를 제대로 알려줄 의무가 없고, 설사 시가를 묵비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시가를 알려주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법적인 간섭을 하게 되면 사기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기나 착오가 되려면 이런 의무가 인정돼야 돼요. 논리는. 사기의 변수입니다. 부작위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인정하려면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때 책임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가는 자기가 알아서 해라. 설사 알려줘가 가만히 있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허위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불법적인 간섭을 주장한다? 못한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사기나 착오를 취소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판례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죠? 시가예요. 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가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각자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 금액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갑이 토지예요. 을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건물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교환계약을 성립하는데 각자가 재산권, 토지의 재산권, 소유권을 넘겨줄 재산권 이전 의무를 할게요. 소유권 이전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요것만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뭐랬냐? 금전,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보통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각자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제한 물건이 있으면 말소시키는 상태에서 하고, 대신에 갑은
보충금도 지급하겠다. 그럼 이 관계는 대가 관계겠죠. 대등하게 대금 관계죠. 대가 관계. 그런데 이 사람이 보충금을 지급 의무하는 대신에 여기에는 저당권이 붙어 있고 여기는 깨끗해요. 원칙적으로는 이 재산권 이전은 저당권을 말소해서 넘겨주는 건데 당사자 협의에서 내가 보충금을 지급을 현실로 제가 돈을 대구하는 대신에 내 이 저당권을 인수하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채무인수. 채무인수의 성격이 있는데 채무인수 보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행인수예요. 보통 여기는 이행인수. 나한테 인수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갑이 이 저당권 넘겨봤자 갑이 넘어가잖아요. 건물에. 그럼 저당권도 함께 넘겨받고 이 저당권을 자신이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갑은 제3자가 되잖아요. 저당권 변제잖아요. 취득자잖아요. 그럼 취득자는 제3자 변제를 가능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취득자는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소멸시킬 이해관계에 있다. 그거 배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했는데 아직 갑이 을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을이 이 교환계약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자신이 비용으로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하기로 했어요? 원칙적으로 갑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을이 했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만약에 하게 되면 자 이거에 가름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채무 인수를. 그렇죠? 그런데 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을은 그 결과 보충금을 못 받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보충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채무를 갑이 가져가서 말소하기로 했어요. 근데 말소는 됐는데 갑이 말소한 게 아니라 을이 말소한 거죠. 그러면 보충금을 지급을 못 받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을은 보충금 이 말소한 만큼의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갑은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권을 또 행사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충금 지급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돈을 주기 아니라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이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말소하지 못해서 을이 대신 말소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을은 이 보충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된 거고 그런 말미암아 손해배상 청구권 내지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판례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인데 특별한 사정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아까 갑이었어요. 그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교환계약서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갑이 토지가 소유권 이전 의무와 보충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보충금도 을에게 줘야 돼요. 근데 보충금 지급 의무를 돈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했죠? 을 건물에 붙은 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죠. 그러면 갑은 뭐만 하면 돼요? 재산권만 넘겨주면 자신의 채무를 다한 것이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을의 저당권을 그 건물에 붙은 저당권을 갑이 책임지고 소멸시키는데 누가 있다? 을이 한 경우. 즉 을이 저당권의 행사를 막기 위해 부득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거 지금 내부적으로는 원래 갑이 해야 하는 거죠. 채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 했어요? 을이 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 인수인에 대해 즉 갑에 대하여 동액상 등의 손해배상 채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면 손해배상 채권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인 거고요. 구상금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요게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근데 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면 결국은 금전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되니까. 보충금 지급 의무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꼴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례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자,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X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교환 계약이죠.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했다. 제가 방금 드린 설명입니다. 채무 인수인데 이행 인수한 성격.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경우 할까요? 자신 X 건물 Y 토지. 자, 가 X 건물 Y 을 Y 토지. 근데 뭐가 붙어있다? 저당권. 그리고 가액 차이가 나서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 뭐를 하겠다? 보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근데 보충금 지급 의무에 현실로 지급하는 대신에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과 관련해서 채무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무는 재산권만 이전하면 되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보충금을 지급 의무가 있는데 그 지급 후의 방법과 관련해서 실제로 갑이 을에게 정한 1억이면 1억이다 1억을 주는 대신에 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의무를 하게 되면 이것만 넘겨주면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의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기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시됐다. 자, 요 계획 되면 딱 와야죠. 계약 체결 후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거죠. 멸실이 됐다면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X 건물의 재산권이 이전 의무는 누구한테 있죠? 갑한테 있죠. 근데 채무자의 기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행불능, 후발적 이행불능. 위험부담은 후발적 이행불능이고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어야겠죠. 그럼 채무자는 지금 갑이잖아요.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넘겨주는데 자신의 기책 사유 없이 멸시됐다. 후발적 이행불능했다. 그러면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죠. 왜냐하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계약의 특성에 맞춰서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 이혼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유상계약이다. 담보책임 적용된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형태로 지문이 나왔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다. 갑이 보충금을 제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 된다.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보충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줘야 하는데 현실을 주는 대신에 뭘 하기로 했어요. 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서로 넘겨줘 Y 토지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대신에 지금 시세 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갑은 보충금을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을은 저당권 말소해서 그냥 I 토지의 소유권 넘겨주고 갑은 X 건물 소유권 넘겨주고 보충금을 주면 돼요. 1억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을이 사정이 있어서 저당권을 말소를 못해요.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합의하에 네가 나한테 줘서 말소하는 것보다는 네가 이 저당권을 가져가. 이행 인수해. 그러면 그걸로써 보충금 지급이 있었던 거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한 사정의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의 의무는 이 X 건물의 소유권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 굳이 보충금을 현실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피담보 채무 이행 인수로 요거로 뭘 본다? 보충금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피담 채무 이행 인수를 뭘로 본다? 보충금이 지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약정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재산권만 넘기면 되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용어 자체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보충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피담보 채무 이행 인수로 가름했잖아요. 그럼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넘겨주면 계약서 의무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계속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3번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 목적 부동산이잖아요.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특약이 없는 한 얘기는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이잖아요.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는 걸 묻는 겁니다. 당연히 매도인 지에서 담보 책임 부담하는데 배웠죠.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다.
원래는 이 인수한 걸로 해서 가름했죠. 보충금 지급 의무를. 보충금을 지급한 걸로 퉁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행 인수한 피담보 채무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어요. 대응을 못해서 갑이 아닌 을이 해결했다면 당연히 보충금 지급이 안 된 걸로 봐야겠죠. 그걸 묻는 거예요. 을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다. 해지할 수 있다. 왜냐면 아까 의무이지 않습니까? 대가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갑은 교환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부는 Y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더불어 보충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교환계약은 이거 대가관계죠. 따라서 주된 계약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갑이 자신의 의무 X금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계약 해지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대가관계에 있는 보충금의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답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대가관계 있잖아요. 교환관계. 그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계열리에서 을이 원래는 갑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을이 변제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에는 보증금 지급 의무가 이행된 걸 봤는데 이러한 을이 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금 지급 의무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행지체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자 시가 포인트 가액을 허위로 좀 높여서 고지했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아니다. 불법적으로 의사에 간섭하지 않은 거다. 시가에 대해서는 악자 알아야 살아. 설사 상대방이 알고 있는 시가를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허위로 좀 과장되게 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기 아니면 착오로 실수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되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25회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게 있다. 건물 2억 원, 그 다음에 교환에 대해서는 토지와 계약을 했습니다. 을로부터 이게 1억이었으니까 보충금을 1억 주기로 했어요. 지금 계속 사례형 출제는 보충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징이 25회, 28회가 다음 중 통과사. 갑과 을 사이 계약, 교환 계약은 분류식 계약이다. 맞습니다. 민법에서 기출문제 다 분류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식 계약인 경우는 없습니다.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분류식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은 서로 하자담보 책임진다. 교환계획 특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은 담보 책임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들어간 거고 하자담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의 지위에서 계속 나왔고요. 자,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금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자, 나왔네요. 이렇게 25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채무 인수의 형태로 가서 더더욱 어려웠죠.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보충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 가능하다는 게 기본권입니다. 왜냐하면 보충금 지급 의무는 상대방의 재산권 유지의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 핵심인 겁니다.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자 체결 후 건물 멸시 소실되면 이행 불능이에요. 후발절 이행 불능이다. 그럼 항상 뭘 따지냐 우리가 기책 사유가 있냐 채무자 기책 사유가 있냐 없냐 그걸 따져야겠죠. 을이면 누구예요? 건물은 누구예요? 건물의 재산권 이전하면 갑의 책임. 이 사람이 채무자네요. 그렇죠. 이걸 찾으셔야 합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건물의 채무자는 누구다? 갑이에요. 근데 누구예요? 채권자의 과실로. 후발적 이행 불능이 누구 책임으로? 채권자 과실이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후발적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 사유가 없죠. 채무자 책임 사유가 아니라 지금 책임 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이혼 부담이다. 채무자 이혼 부담 얘기가 효과는
상대방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보증금 지급 의무를 청구를 못하는데 예의가 있었죠. 채권자의 가실로 소실되거나 아니면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용을 부담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갑은 의뢰되게 돼서 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의뢰 보증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지급을 소멸하지 않는 거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의뢰 보증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렵죠. 이런 것을 많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그리면서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자 누군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인, 채권자, 채무자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다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5번.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정한다. 자, 여기서 먼저 앞부분부터 보기 전에 여기부터 봐야 돼요.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매매대금에 대해서 편에서 배웠습니다.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매도인은 이자를 지급한다. 그 이자, 이 경우는 언제 적용했죠? 동시이행 관계에서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이자는 지체이자다. 손해배상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묻냐면, 자, 교환계약이에요. 그렇죠? 보충금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규정들은 뭐였냐면 매매대금이었어요. 이 문구는 지금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매매 규정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교환계약이죠. 어떻게 적용되냐면 교환계약이지만 보충금 지급하고 있죠. 근데 보충금 지급할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 규정이 준용된다. 그게 먼저 통과 가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적용되냐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과실의 기소, 이 587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는 매매계약의 일순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에 속한다. 다만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 이자는 뭐다? 지연손해배상금. 근데 상대방에게 동시에 한변권이 있으면 당연히 지연이자 손해금은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연손해금이라는 얘기는 지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그 지연이자,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은 동시에 한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예요. 반대로 동시에 한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이자는 지연이자 손해금이니까. 동시에 한변권을 행사했으면 지연이자 아니면 적법하기 때문에 손해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 이자가 지연이자는 얘기는 상대방 매도인은 이자를 줘야 한다는 얘기는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동시에 한변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매수인이 지금 목적물을 넘겨받기 때문에 매수인은 동시에 한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목적물을 넘겨받았으면 동시에 한변권이 없지 않습니까? 매수인이 매매대금 제기부터 동시에 한변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경우다? 매도인이 아직 매수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 내용을 의미하는 건데 587조가 적용된다. 보충금에 대해서.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기준 준용돼서는 587조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동시에 한변권이 있는지 여부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넣은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것만 나왔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해서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2억 원 건물 2억 원 그러면 그 다음에 토지 1억 원 상당 플러스 1억 원 보충금이잖아요. 이게 지금 대가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건물을 인도받은 날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기한 추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냐? 좀 어려운데 이런 우리 기준 매매대금의 매매 당사자 일방인의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충금에 대해서도 매매대금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동일기한 추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재산권 이전 의무와 을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와 보증금 지급 의무니 어떤 관계에 있다? 동시에 동일 기한입니다. 동일. 이 사람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이 의무와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한도 동일할 겁니다. 달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이 의무는 이 재산권 이전 의무와 보증금 지급 의무와 요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동일 기한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건물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동시인 관계가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동시인 관계 있는데 목적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참 어려운데 5번이 이게 이해는 쉽지가 않은데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의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금 갑이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했잖아요. 그럼 동시인 관계 있잖아요. 별도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을까. 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동일 기한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럼 동시에 한변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럼 보충금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용 손해금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맞다. 그 얘기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지연이자다. 이게 동시에 한변권을 연관을 시키시면 돼. 자, 이렇게. 다만 이제 보통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답은 다른 데 있어요. 이게 좀 공인중개사 시험 보게 되면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 답을 두는 경우는 없어요. 답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쉽게 반복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만 이제 혼동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교환계약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집합건물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